미래의 어떤 투자가 가장 많은 섹터가 인프라스트럭처라고 생각을 합니다. AI를 구현하기 위해서 막대한 데이터 센터, 이 막대한 데이터 센터를 구현했을 경우에는 전력원이 필요한 것이고, 이 전력원에 대한 안정적인 유지와 공급을 위해서는 에너지 저장 장치, 그 에너지 저장 장치 중에서도 필수적인 겁니다. 2차전지 흐름이 다시 살아나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분위기는 어떤가요? 2차전지 이야기를 하게 되면 많은 투자자분들이 여전히 또 이제 3년 동안 고생을 하다 보니까 많은 고민들을 할 수가 있는데, 실례로 제가 먼저 서두에 주가부터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2023년도 7월 달에 대부분 우리나라 2차전지 셀이나 소재업종들이 고점이었지 않습니까? 그때 대략 60만 원 정도가 넘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주가는 방송을 하는 3월 달 주가는 한 40만 원대도 왔다 갔다 했습니다. 뭐는 이제 어찌 보면 이제 저점 기준은 저는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고점 기준으로 왜냐하면 이게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다 고점이니까. 최고점 아닌 섹터가 거의 없는데, 최고점 못 간 섹터 중에 많은 유일한 섹터는 아니지만은 일부 섹터가 바로 대표적인 성장주 2차 전지니까. 근데 어찌 보게 되면은 뭐 포스코 홀딩스도 실제적으로 60만 원대에서 40만 원대 정도라고 본다면 많이 올라와 있는 거고요. 국내 1위 셀업체 LG에너지솔루션도 한때 60만 원까지 갔었던 기업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작년 하반기 같은 경우는 9월 달 정도로 기억이 나는데 10월 달 한 50만 원대까지 갔다가 또 이제 연초에 많이 빠졌다가 최근에 이제 40만 원 전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이제 물론 2차 전지라 말하기는 조금 고한 2차 전지를 많이 갖고 있는 지주회사죠.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시가총액 1위의 이슈라든지 코스닥 활성 대책 이슈면서 그 20만 원 언제까지 와 있단 말이죠. 많이 와 있는데 투자가분들도 여전히 불안해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아니 근데 하이닉스 100만 원 간 거는 실적이 잘 나오고 채태원하고 젠슨하고 다 한다며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실적 보니까 그게 아닌데 실제 한번 보도록 하죠. 1, 2월 달에 우리나라 2차전지 주요 셀 업체 3사의 실적을 발표했는데, 정말 이 데이터를 보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SK온, 쉽게 말하면 SK이노베이션에 들어가 있죠. SK온이 4분기가 4천억 정도가 적자가 났고, SDI는 무려 한 3천억 정도 적자. 이건 뭐 흑자도 아니고 적자. 그 다음에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1200억 적자. 근데 왜 여기서 왜 많이 주저하냐면은, LG에너지솔루션이 지난해 하반기에 40만 원 밑에 있다가 50만 원까지 30-40% 올라갈 때는 2분기와 3분기 실적 자체가 흑자가 났었거든요. 그리고 9월 30일부로 트럼프가 IRA를 이제 규제를 했습니다. 보조금을. 그래서 어찌 보게 되면은 작년도 3분기 실적 자체가 사실은 착시가 있었어요.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미 알고 있었는데, 전기차 구매에 대한 어떤 세액 자체를 중단하다 보니까 테슬라 같은 경우도 3분기에 자동차 판매량 자체가 전체적으로 이례적으로 많이 팔렸던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보조금을 안 준다고 하니까 미리 땡겨서 자동차를 구매했던 거죠. 그럼 그렇게 놓고 봤을 때는 지난해 4분기 같은 경우에 이 기업들의 적자가 나온 거는 우리가 많이 알다시피 EV, 전기차에 대한 판매 자체가 둔화됐기 때문입니다. 그거 많이 알 수 있는 부분이고, 실제적으로 지금 그러니까 중국을 제외한 비중국의 전기차의 판매 속도 자체는 생각보다 많이 높진 않습니다. 절대 파이는 올라가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더 재미난 거는 유럽의 전기차 판매율이나 침투율도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게 아쉽게도 대부분이 중국 차라는 거죠. BYD라든지 이런 걸 말하겠죠. 그래서 이런 자이타를 보게 되면은 오히려 주가를 많이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주출될 수는 있겠는데, 중요한 거는 아직 배터리를 투자하는 그 뷰 자체가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뭐 바뀐 거는 이제 이런 게 좀 있을 수가 있는데, 올해 마침 3월 초순에 다시 인터배터리가 서울에서 행사가 되겠습니다만은, 이제 배터리를 실적으로 보려고 그랬더니 조금 머리가 아파요. 그래서 실적으로 보려고 그랬더니 이제 ESS로 봐야 되거든요. 근데 ESS 투자하는 그 투자의 멀티플하고 전기차를 투자하는 투자의 멀티플이 좀 달라요. 왜 다르냐 하면, 전기차는 우리가 판매 대수를 보면 바로 계산이 나와요. 반도체 계산하듯이 차가 몇 대 팔렸고 차 한 대에 어느 정도의 배터리 용량이 들어갔고, 그러면 이 기업들의 실적 전망이 나오는데, 이 ESS 같은 경우는 하나의 데이터 센터 옆에 들어가는 에너지 저장 장치잖아요. 그럼 이게 인프라스트럭처로 들어가기 때문에 규모가 무슨 몇 기가와트 이렇게 나오면 생각보다 계산법이 어려서, 전기차를 투자하시거나 배터리를 투자하시는 분은 제가 미리 말씀드리게 되면 실제적으로 전망은 숫자를 보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와 있는 숫자를 말하는 거죠.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23년도, 24년도는 LG엔솔이나 포스코 퓨처엠이나 에코프로의 BM이나 이런 기업들이 미국의 벤처나 테슬라나 뭐 GM이나 이런 기업 쪽으로 뭐 3년짜리 계약이지만은 1조짜리, 9조짜리 이렇게 계약을 해놓는다 보면 2, 3년 후에 이게 내가 수익으로 잡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실적은 안 나와도 주가라는 건 미래 실적을 당겨올 수도 있으니까, 실제로 10조짜리 계약을 해놓으면 이 기업이 지금은 이렇게 벌겠구나 계산이 나왔었는데, 그게 아쉽게도 25년도에 거의 다 LG도 두세 건, 포스코 퓨처엠도 두세 건 다 취소가 됐잖아요. 캐잼이 나오면서. 그런 관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을 조금 빙빙빙 돌리는 것 같으면서도 같은 결은 그래요. 2차
2차전지는 투자를 하는 관점에서는 어떻게 보게 되면 상상력과 스토리만으로 여전히 투자를 해야 돼요. 그리고 ESS에 대한 투자에 대한 실제적인 실적 자체는 제가 볼 때 전기차로가 캐즘이 돌파하면서 들어가는 속도보다 상당히 느릴 겁니다. 그럼 2차전지는 어떻게? 느리다 생각해야 되고, 만약에 2차전지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빠르게 움직인다면, 최근에 2, 3월 같은 경우는 대주전자재료 이런 기업들도 아주 빨리 올랐는데, 빠르게 올렸다면 그거는 모멘텀 플레이예요. 바로 LFP로 대변되는 LFP 배터리, 그 모멘텀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26년도 상반기에, 하반기부터 제가 보니까 일정 부분 ESS 실적이 잡힐 것 같은데, 상반기의 모멘텀은 ESS용 LFP 배터리, 그 그림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겠습니다. 전기차 ESS 등 수요가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그런 수요가 늘어나고 있나요? 우리가 이제 그 AI 투자에 이제 연결고리를 많이 생각하는데, 미래의 어떤 투자가 가장 많은 섹터가 인프라스트럭처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AI는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고 고도화될 것이고, AI 전쟁 자체 국가의 패권을 좌우하는 거 많이 아실 거예요. 20대 이재명 정부도 딱 당선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소브린 AI였습니다. 그리고 주요 AI의 주요 임원들을 이제 주요 공석의 자리에 배치를 하게 되는 거고, 이거는 이제 AI라는 것 자체가 단순하게 놓고 보면 우리가 생활에서 놓고 봤을 때 사용처가 너무 많기 때문이죠. 군사, 국방 마찬가지고요. 그런 관점이 있기 때문에 이 산업 자체는 커지는 거고, 그러면 AI를 구현하기 위해서 막대한 데이터 센터, 이 막대한 데이터 센터를 구현했을 경우에는 전력원이 필요한 것이고, 이 전력원에 대한 안정적인 유지와 공급을 위해서는 에너지 저장 장치, 그 에너지 저장 장치 중에서도 BESS, 배터리 에너지 저장 장치는 필수적인 겁니다. 실내로 우리나라가 진행하는 것 중에서 서해안 프로젝트도 하나 있죠. 서해안 에너지 개발. 다 모든 게 마찬가지거든요. 통신사 SK텔레콤이 울산에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짓고 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을 놓고 봐야 할 때는 AI와 데이터 센터는 필수 불가결한 어떤 연결고리를 가야 된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관점에서는 전기차가 덜 팔려도 안 될 건 아닌데 더 팔리면 좋겠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AI의 용처가 많이 커졌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ESS가 말이죠. 그런데 이제 ESS 같은 경우는 전기차에 들어갈 정도로 고사양의 배터리가 필요하지 않죠. 약간 이제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가 말할 땐 전기를 저장하는 장치니까 차를 급하게 구동한다든지 그런 건 아닌데, 그러면 이제 자료를 한번 보게 되면 앞으로 ESS의 침투율이 어느 정도 들어갈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중국 같은 경우는 이런 애들은 침투율이 2자릿수를 넘었어요. 제가 자료 하나 보였는데, 침투율은 뭐냐 하면은 보통 100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100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더 쉬운 제가 예를 한번 설명드릴까요? 우리가 강남에 길에 봤는데 차가 많이 지나다닙니다. 국산차도 있고 외제차가 있는데 다 외제차만 보여요. 100대가 지나갔는데 10대가 외제차예요. 벤츠, BMW. 그러면 침투율을 10%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100대가 지나갔는데 외제차가 딸랑 한 대 지나갔어요. 아이고 이놈이 시골 동네. 여기는 침투율 1% 이야기예요. 근데 그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지금 그래프 보시면 유럽 같은 경우도 침투율이 15%까지 올라가죠. 25년도 연말 같은 경우. 파란색 글로벌이 무려 9% 초반에 있습니다. 유럽에서 이제 이 LFP 침투율이 되게 높다는 건데, 요거는 이제 ESS가 아니라 LFP가 탑재된 배터리 전기차를 말하는 건데요. 그런 관점에 놓고 보게 되면은 서서히 제일 못 간 데가 미국이에요.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6% 되질 않습니다. 그럼 결국 시간의 문제라는 거거든요. 근데 저럴 수밖에 없던 건 미국 같은 경우는 중국산 배터리의 침투율을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는 자료는 어떻게 보면 LFP 침투율이라는 어떤 흐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LFP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용처 자체가 전기차에 들어가는 LFP 배터리도 있는 거고, 향후에 놓고 봤을 때는 ESS용 배터리도 대부분이 LFP로 만들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는 침투율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은 철저하게 중국산 배터리의 진입 자체를 막고 있는 부분이죠. 물론 한국도 무조건 LFP 배터리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주요 필수 원자재를 중국에 수입해야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미국의 침투율을 넘어가는 시간이 꽤 걸릴 거예요. 그리고 LG라든지 LG화학이라든지 이런 기업들, 포스코 그룹도 마찬가지고, 히토리라든지 이런 리튬이나 이런 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캐나다도 투자를 하고 멕시코 투자하고 R&D 투자하는데, 아직 생산성 부분에서는 완전히 정리가 안 됐고, 그리고 트럼프 정부에서 아직까지 관세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한국산 LFP가 오히려 미국을 침투할지 우리는 지켜봐야겠습니다만은, 이거는 시간을 갖고 침투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 관점으로 한번 향후에 ESS를 통한 LFP 침투율이 높아지게 되고, 여기에 중국과 미국의 어떤 중국산 소재 진입을 막는 그런 정책적인 변화가 유지되는 관점에서 본다면 분명히 기회는 존재하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원자재나 소재가 중요한데요. 최근 원자재 변동이 2차 전지에는 어떤 영향을 줬나요?
이제 배터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국에서 가장 강점인 NCM 배터리라고 이야기를 하면 N 니켈, C가 카드뮴, M 망간이 있을 거고, LFP 같은 경우는 이제 앞에 리튬 인산철을 이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포스코 그룹이 있고 에코프로 그룹이 있고 뭐 예를 들어서 LNF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은 일단은 내가 쉽게 말해서 LFP 같은 경우는 탄산 리튬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원자재 가격이 상승한다는 것 자체는 내가 그 제품을 원료를 사와 가지고 만들어서 팔 때 판매 단가도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에는 주가가 올라가는 경향이 있고 실적이 좋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실적이 좋아지게 됩니다. 근데 원자재 가격이 계속 내려가게 되면은 오히려 내가 그 원자재, 뭐 리튬이든 망간이든 코발트든 기타 LFP 인산철을 사왔는데 팔려고 그래도, 야 지금 그 시장에 있잖아, 톤당 얼마밖에 안 하는데 이거 정제해서 만들어봤자 팔아도 마진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리튬 소재 업종이나 배터리 업체들 같은 경우는 주요 원자재 가격의 상승세가 올라가는 것 자체가 실적의 증가폭이 좋아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가장 흔한 우리가 말하는 탄산 리튬, LFP 배터리 들어가는 리튬, 약간 이제 수산화 리튬과는 조금 저사양으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탄산 리튬의 가격을 조금 중국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한때 23년도 LNF나 뭐 포스코 퓨처 이런 기업들이 주가 폭등할 당시는 중국 돈으로 톤당 20만 위안이 넘었었어요. 그 이상이 갔었어요. 근데 24년도 5년도 넘어오면서 무려 작년도 25년도 하반기 여름 같은 경우는 톤당 6만 위안까지 내려갔습니다. 6만 위안. 뭐 지금 원으로 한국과 중국의 돈을 조금 계산해 보면 6만이면 한 15만 원 정도 했을까요? 그 정도까지 내려갔다가 올해 작년 하반기 후부터 중국에서 ESS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이거는 중국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글로벌 리튬 같은 경우에 중국의 수요가 워낙 많기 때문에 중국에서 오히려 ESS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탄산 리튬의 선물 가격 자체가 더블이 뛰었다는 거죠. 톤당 6만 위안에서 12만 위안, 아니 거기서 또 더블, 무려 18만 위안까지 갔었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15만 정도에서 어느 정도 정제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주요 원자재 가격 자체가 지난해 하반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저점 대비해서 50% 아니 100% 이상 튀어 있다는 것 자체는 어찌 보게 되면 이제 리튬을 정제 가공 생산하는 기업들의 실적 자체는 하반 경직이 나왔다고 볼 수 있거든요. 과연 이제 그 다음 스테이지는 뭐냐 하면은 오히려 그걸 가지고 정말 전방 산업에 있는 ESS의 주요 추가적인 수주라든지, 한국 같은 경우는 LFP 배터리나 ESS의 삼성과 SK, LG의 투자가 얼마나 빨라지느냐의 그 속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만약 여러분들이 주요 리튬을 생산하고 준비하는 예를 들어서 LNF나 포스코 퓨처엠이나 에코프로 BM이나 이런 기업을 투자하고 계시다면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리튬 가격의 하방 안정화와 더불어 가지고 삼성, SK, LG죠. 이 3사 배터리 셀 업체의 추가 사업에 대한 비즈니스라든지 ES 사업에 대한 글로벌 파트너십이라든지 조인트 벤처라든지 이런 연결고리 쪽을 조금 지켜보시면 저는 좀 그래도 투자의 방향을 잡는 데는 오히려 유연하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2차 전지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국내 배터리 3사 중에서 ESS에 가장 많이 이제 준비를 하고 양산이 들어간 게 LG입니다. LG 같은 경우는 미시건 홀란드라든지 이런 쪽에서 GM과의 얼티엄 셀즈와의 일부 공장 자체를 자체 공장을 돌려서 미국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놓고 봤을 때 향후 이제 성장성을 놓고 봤을 때 가장 좀 뒤처져 있던 기업이 어찌 보면 삼성 SDI였는데, 삼성의 변화가 생각보다 작년 하반기부터 공격적입니다. 실적은 사실 뭐 어느 정도 디스플레이 부분은 안정적인 실적을 보였습니다만은 2차 소재 쪽의 실적이 좀 부진했고요. 그래서 올해 4분기의 실적도 보니까 자료를 한번 좀 봐봤는데 작년도에 무려 영업이익이 1조 7천억 정도 적자가 났어요. 매출도 줄고 적자도 났습니다. 근데 이거는 삼성 디스플레이 지분은 좋았는데 워낙 이제 배터리 소재 부분이 오늘 부진하다 보니까 적자가 많이 좀 축소가 됐고 확대가 됐거든요. 삼성도 여기서 이제 머리 아픈 공격적인 투자를 할 때가 된 겁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복잡한 이해관계가 섞여 있는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삼성 SDI가 실제적으로 배터리를 만들었을 때 미국의 조인트 벤처를 맞았던 미국의 글로벌 4대 자동차 메이커 스텔란티스죠. 스텔란티스 같은 경우가 어느 정도 GM도 마찬가지고 포드도 마찬가지고 막대한 투자를 못하는 상황이 있다 보니까 그거 자체가 어느 정도 좀 위축된 상황이고, 그런 관점에서 어떻게 보게 되면 북미 ESS 라인 자체를 투자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저도 생각했거든요. 왜 삼성이 갑자기 이렇게 북미 투자를 강화한다고 하지? 그거는 현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요? 그렇죠. 삼성과 현대는 과거에는 어느 정도 비즈니스 공유는 별로 없었는데 23년도 한 5월달, 6월달부터 삼성과 현대는 실제적으로
전고체 배터리 양산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협력을 많이 강화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그래서 연초에 현대차가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미국 공장 조지아 투입을 양산한다고 할 때 많은 투자자분들, 심지어 저까지도 초기 모델 같은 경우는 SDI가 납품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많이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아직까지 삼성 SDI는 로봇에 들어갈 수 있는 배터리 자체를 만들 수는 있지만은 대량 생산에 한계가 있고, 초기 물량 자체는 LG가 엔솔이 들어가겠습니다만은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연간 생산 능력 자체가 지금은 초반 같은 경우는 3만 대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그게 현대차 가이던스 예상대로 10만 대 후반으로 넘어갔을 경우에는 멀티 전략을 쓸 확률이 되게 높고, 그 멀티 전략을 쓸 수 있는 하나 유일한 파트너가 또 하나의 SDI로 갈 수 있습니다. 요게 기존에 이제 말하는 3원계 배터리 흐름이 될 것 같고, 또 하나가 북미 ESS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도 마찬가지잖아요. 자동차 공장하는 것 자체도 결정적 ESS는 필요한 거고,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삼성전자에서 가장 많이 SDI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삼성 디스플레이 지분 매각이거든요. 삼성 디스플레이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세계 3대 디스플레이 업종이죠. 중국의 BOE, 한국의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한국의 삼성 디스플레이,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가 여러분 사용하시는 LG 아이폰의 주요 디스플레이를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디스플레이 점유율 자체가 애플 기준으로 LG에서 삼성으로 계속 가져가고 있는 분위기예요. 그런 분위기라면 삼성 디스플레이는 잘 나가는데 여기서 SDI가 승부수를 던지려고 합니다. 이 디스플레이를 팔아서 자금을 조달하자. 삼성 디스플레이 지분은 85%가 삼성전자, 삼성 SDI가 15%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장이지만 지분 가치를 계산했을 때 15%를 팔았을 때 삼성 SDI가 가져올 수 있는 돈은 10조 원. 이 10조 원의 투자를 ESS와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를 투자한다면 어느 정도 시간은 걸리겠지만 생각보다 적자를 빨리 탈출할 수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 차세대 이 성장 산업은 투자를 얼마나 빨리 많이 하는 싸움이거든요. 전기차와는 별개를 말이죠. 물론 별개라고 제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관점을 놓고 봤을 때는 오히려 향후에 놓고 볼 때 SDI의 행보 자체가 2차전지를 투자하는 관점에서 많이 조금 바뀔 것 같습니다. 23년도는 워낙 LG엔솔이 미국의 GM, 미국 최대 자동차 회사 GM과 얼티엄스 LG라는 전기차 법인을 만들면서 아주 공격적으로 투자를 했고 전 우리나라 한국 2차전지 산업을 이끌었다면, 아마 26년도로 넘어왔을 때는 그렇다고 LG가 뒤처진다는 건 아니에요. 뒤처지는 건 아니지만은 SDI 행보의 2차전지 투자의 모멘텀을 한번 집중해 보시는 것도 좋은 인사이트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시장을 이끄는 종목이 있다고 하는데 현 시점에서 주도주는 무엇인가요? 주식할 때 이제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저도 마사상 궁방 질문이 바로 주도주란 단어거든요. 그럼 이런 게 있어요. 주도주의 개념을 먼저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일단 저희 기준으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주도주는 종합주가지수를 이끄는 기업, 섹터. 두 번째는 종합주가지수, 쉽게 말해서 코스피 지수보다 더 많이 상승하는 기업. 이런 걸 주도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모든 공통점을 놓고 봤을 때는 우리는 습관적으로 보는 게 뭐냐 하면은 시가총액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 그러냐면 종합주가지수와 코스피라든지 코스닥 같은 경우도 시가총액 순위를 따라가지고 가중치가 매겨지고, 그걸 통해 가지고 코스피 지수 6,000포인트, 코스닥 지수 1,000포인트가 형성되니까 말이죠. 그러면 돌고 돌아봤을 때 지금 26년도 초에 주도주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AI 반도체겠죠. 그게 시가총액의 순수 관점에 놓고 볼 때 삼성전자, 한이스, 현대차군이 다 포진되어 있으니까요. 근데 갑자기 현대차 얘기를 하게 되면 투자가분들이 현대차 자동차잖아 그렇게 볼 수 있죠. 근데 30만 원 이하에서 현대차는 자동차예요. 주가 관점에 놓고 봤을 때. 근데 30만 원 넘어간 60만 원대, 70만 원대 현대차는 바로 피지컬 AI의 흐름이라는 거죠. 자동차 2.0이란 말도 많이 합니다. 해외에서는. 자동차의 변화, 그거는 로봇, 피지컬 AI, 로보택시로 연결되는 그림이죠. 그럼 결정적으로 26년도 지금 현재 수준에서의 시장의 주도주는 AI 반도체로 대면되는 반도체와 로봇, 그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강하게 오르는 종목들은 계속 가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의 주도주도 더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주도주라는 것 자체가 시장을 이끌고, 주도주 자체는 시장이 혹시나 밀렸을 때 다시 튀어오른 리바운드가 강한 걸 우린 주도주라고 합니다. 근데 또 하나의 주도주의 성격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주도주는 약간 이런 공통점이 있는데, 첫째, 글로벌 트렌드에 부합을 해야 돼요. 글로벌 트렌드. 제가 일단 한번 퍼즐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글로벌 트렌드에 부합을 해야 되고, 글로벌 정책 관련주로 글로벌 국가적으로 모든 나라가 여기에 어떤 정책적인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어느 정도 국가별로 경쟁이 심해야 되는 섹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과 중국이 과연 어디에서 경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네 번째가 막대한 시가총액 큰 기업들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드린 이 네 가지 키워드를 맞췄을 때 아마 여러분들은 이미 어떤 섹터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AI 섹터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AI가 단순하게 놓고 봤을 때는 그냥 AI를 만드는 반도체만 영향이 되다가 어느 정도 AI가 진화하면 진화할수록 오히려 그게 분산을 확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기존의 AI 반도체를 만들던 어떤 주도주 섹터에서 하나의 연쇄 효과와 파급 효과를 일으키면서 그게 피지컬 AI라는 그림으로 나오게 되는 거고, 피지컬 AI 자체가 어떻게 보게 되면 글로벌 관점에서의 많은 고민, 노동력 문제, 인구 절벽, 생산성 향상 이런 거에 대한 효율을 높이는 쪽으로 많이 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한때 25년도에 마스가 또는 조방원이라는 단어도 있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섹터 같은 경우는 조금 특징 자체가 글로벌 트렌드기보다는 미국과의 상대적 수혜로 갔던 트렌드죠. 조선 같은 경우도 마스가 협동, 방산 같은 경우도 한미 합정, 그 다음에 원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게 되면 향후의 주도주가 갈 것이나 아직 시장에 돈이 들어가기에는 사이즈가 조금 제한적인, 약간 미래지향적인 성장주의 개념이 있겠죠. 그럼 어떻게 놓고 보면 지금 같은 경우에 계속적으로 AI라는 큰 중심을 놓고 AI 로보틱스, 피지컬 AI로 넘어가는 이 그림을 주도주로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거기에서 어느 정도 이게 만약에 무너지면 차기 주도주가 뭡니까? 이런 질문도 정말 많이 받고 저도 고민하는데, 이렇게 보면 돼. 주도주가 무너지면 시장이 무너져요. 그렇죠? 두 번째, 주도주가 무너지지 않고 가파르게 상승하다 행보를 하게 되면 차기 주도주까지는 아닌데 기존의 주도주에게서 로테이션이 들어옵니다. 이걸 한국 주식시장에서는 밸런스 게임이라고 하는데, 크게 이렇게 정도 구분해 볼 수가 있어요. 한국에서 반도체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조방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밸류업이 있는데, 밸류업 같은 경우는 하나씩 구분해 드리면, 반도체는 삼성전자, 하이아이, 하이닉스, AI, 조방원은 조선방산, 원전. 조선방산, 원전의 공통점은 한국과 미국의 콜라보,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가 밸류업, 이거는 한국의 상법 개정,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의 해소, 어떻게 보면 한국에만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금융주나 증권주나 지수사는 주도주까지는 못 가는 거죠. 못 간다는 말로 단언할 수 없습니다. 아까 초반에 말했던 첫 번째 요인, 트렌드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트렌드는 그렇게 놓고 봤을 때는 AI, 그에 대한 흐름을 좀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올해 26년도나 어느 정도까지는 계속적으로 AI 트렌드가 확산되는 쪽을 주도주를 찾고 가셔야 되는 거고,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주도주가 바뀌는 경우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가 잠깐 있는데, 지금 이 영상 여러분들 유튜브로 보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모든 플랫폼 자체가 유튜브가 되어 있습니다. 지상파 텔레비전도 모두 유튜브가 되어 있고, 지상파 뉴스도 유튜브로 올립니다. 그러면 많은 투자자분들이 의문을 합니다. 이 유튜브가 정말 되겠어? 되겠어 하는데, 그 다음에 하는 질문은 뭐냐 하면, 그거는 지금 고민하지 마. 이 구글의 유튜브를 능가할 새로운 어떤 플랫폼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갔을 때 그때 고민하자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걸 원론으로 돌아왔을 때 보게 되면 이 AI라는 게 너무 무궁무하기 때문에 이 AI라는 산업을 대체할 만한 어떤 획기적인 산업이 나왔을 때 그때 고민하는 거죠. 꿈틀꿈틀 꿈트는 우주, 꿈틀꿈틀 꿈트는 SMR, 이런 거는 어떻게 보게 되면 차기 주도주를 준비하는 섹터는 맞긴 맞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이 정도 파장이 아니라면 그 원래 가장 파동이 큰 섹터가 항상 주도주고, 그 주도주가 더 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나의 상상력과 아이디어와 연결고리를 지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과열 구간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열이죠. 예, 많이 올랐죠. 예를 들어서 많이 올랐다는 건 어떤 거냐 하면은 주가가 단기적으로, 절대 주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주식에서 과열이란 단어는 속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만 원짜리 주가가 10만 원이 갈 수 있는 게 주식이잖아요. 근데 그 만 원짜리 주가가 10년 동안 10만 원 가면 과열이라는 말을 안 해요. 근데 만 원짜리 주가가 한 달 만에 10만 원을 가게 되면 우리는 과열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물론 현실적으로는 제도적으로는 나올 수가 없는 이슈입니다만은, 그러니까 과열이라는 것 자체는 주가가 단기적으로 많이 오르는 걸 말합니다. 단기라는 거는 시장이 어느 정도 시세적으로 놓고 봤을 때 과거 루틴의 역사적 흐름에서 올라가는 상승 폭이 있었겠죠. 네, 그런 게 자체가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갑자기 현대차 같은 경우도 2월 달에 갑자기 많이 오른 거잖아요. 갑자기란 말은 어찌 보면 준비된 이슈였습니다만은 CS 아틀라스의 완성도가 보선 다이나믹스의 어떤 여러 가지 피지컬을 앞당기잖아요.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주가가 좀 안정적으로 올라간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AI 반도체가 약간 그런 게 많고, 로봇 같은 경우는 보통 이슈로 움직이기 때문에 좀 과열로 확 오르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거냐 하면은, 로봇은 아직까지 수익성에 대한 어떤 의문점이 많이 갖고 있단 말이죠. 근데 멀티플을 주게 되면, 멀티플은 뭐냐면 상상력에다가 주가를 곱한 거예요. 멀티플을 주게 되면 그럴싸하거든요. 그런 애들이 보통 과열로 좀 들어와요. 그럼 내가 투자를 하는 관점에서는 좀 안정적으로 우상향하는 기업들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피라미딩 매수를 해서 좀 오르면은 계속 조금 약간 얕은 조정이라고 할까요? 얕은 조정으로는 계속 가져가고, 한 달, 두 달, 세 달을 보면서 멀티플 이상의 수익률을 보는 게 과열 신호보다는 오히려 추격 매수하는 거고, 방산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갑자기 뭐 50%, 100% 오르는 건 대부분이 과열이거든요. 그 두 가지 정도만 구분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도주가 갑자기 바뀌는 경우는 어떤 신호로 미리 알 수 있을까요? 근데 주식을 하다 보면 그 좋던 흐름 자체가 갑자기 꺾이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제가 아직 한 가지 사례를 보면 여러분들이 이거구나 하실 수 있어요. 때는 바야흐로 25년도 1월 말, 2월 초로 기억납니다. 우리가 설날을 쉬고 왔는데 설날 쉬고 나서 주식시장이 폭락을 했어요. 뭐가 있었냐? 바로 우리는 엔비디아만 있고 챗GPT만 보고 있는데 중국이 바로 새로운 AI 딥시크가 출시된 거죠. 딥시크가 나오면서 글로벌 주식시장은 완전 혼동에 빠졌었습니다. 아니, 우리는 그동안 엔비디아가 만드는 고사양의 반도체를 가지고 AI를 구성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당시 중국의 발표 딥시크는 오히려 저가형 반도체 메모를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완성, AI들의 어떤 성능평가, 우리로 치면 수능평가, 학습 능력, 추론 능력에서 거의 다 우상을 받아버렸다.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공들여서 투자를 했는데 내가 100억을 투자해서 했던 AI가 1억을 투자한 것보다 성적표가 졌다. 그런 게 보통 주도주가 바뀌는 경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일시적으로 해소된다면 그는 좀 다른 트렌드로 갈 수 있고요. 그러니까 꺾인다는 것 자체는 일시적 충격은 외부 충격이 발생할 때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비근한 예를 말씀드릴까요? 25년도 하반기에 엔비디아 주가가 고질한 영향이 있고 미국의 구글의 주가가 폭등을 했습니다. 그럼 또 왜 그랬느냐? 실제적으로 생성 AI, 여러분들 많이 사용하시는 오픈 AI, 챗 GPT 그리고 이미 기존부터 구글의 제미나이 서비스는 진행이 되어 왔어요. 근데 제미나이 3.0 같은가 지금은 3.0 프로를 사용하고 계시겠습니다만 정액제는 똑같습니다. 한국 기준으로 기본형 29,000원짜리. 그쵸? 그런 상태였는데 똑같이 뚜껑을 냈는데 야 이게 원가가 다르네. 거기서 시장 관점에는 되게 많은 고민이 들어왔고 그런 관점에 놓고 봤을 때 엔비디아 주가는 오히려 휘청하게 됐고 그 다음에 엔비디아의 어떤 추론형 모델의 제미나이 이슈가 많이 강화되면서 추론형 모델을 같은 비즈니스 연결고리가 있는 미국의 브로드컴이라든지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폭등하는 상황이 있었죠. 그래서 첫 번째는 주도주가 갑자기 바뀌는 경우는 강력한 경쟁자의 출현이 바로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예 같은 경우는 아예 산업의 트렌드가 바뀌는 경우예요. 지금 같은 경우는 조금 예견할 수 있습니다만은 쉽게 이런 예를 잠깐 해볼까요? 조선을 한번 예로 해보면은 주도주가 바뀌는 데보다는 비주도주가 주도주로 간 여기에 어떤 스토리가 생길 수가 있겠죠. 우리나라 조선이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아주 힘들었어요. 그래서 2000년 전후 넘어오면서 구조조정은 되게 심했었고 오죽하면 삼성전공업이 2020년 전후에 대규모 유상증자도 하지 않았습니까? 절대주가 10,000원도 안 했잖아요. 근데 그런 기업들이 어느 정도의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세상이 바뀐 겁니다. 어떤 게 바뀌었느냐? 조선을 만드는 배 자체가 실제로 글로벌에서 세계 나라가 다 많이 만듭니다. 예를 들어 중국하고 한국하고 일본이잖아요. 그러면 전 세계에서 만약에 배를 만들면 저기 그리스나 선사들이 배가 원합니다. 그러니까 배를 빌려가지고 용선에서 이렇게 물동을 하는 사람들. 그럼 배를 건조하는, 쉽게 말해서 배를 만드는 중국, 한국, 일본이 있을 건데, 가만히 봤더니 중국 같은 경우는 미국하고 계속 싸웠네? 그게 이제 트럼프 일기였잖아. 2018년도, 7년도.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어차피 제조업이 계속적으로 잃어버린 20년이 아니라 잃어버린 30년 때문에 기계업종, 로봇업종, 철강업종이 전부 다 배를 문을 닫고 있었어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여기서 덕을 본 거죠. 일본은 투자를 안 했고 중국은 견제를 받았으니 오히려 그런 정책적 변화 자체가 오히려 비주도주가 주도주로 가는 흐름이 있었고 또 하나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차피 컨테이너선이나 벌크선 이런 거 놓고 봤을 때는 중국한테는 안 되는데 안 된다는 말보다는 절대 가스도 그렇고 우리가 아무리 잘 만들어봤자 그리스 선사나 유럽 선사 애들이 배를 살 때 중국이 더 싸게 만들어버리고 배에 들어가는 철강 제품 자체도 싸게 만들어버리면 오히려 눈깡이 지잖아요. 아무리 잘 만들어봤자. 근데 여기서 재미난 현상이 생기죠. 글로벌 흐름에서 바로 LNG선에 대한 고부가가치 선박, 친환경 선박에 대한 트렌드가 바뀌다 보면은 우리는 비싸게 팔아도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배가 만들게 된 거죠. 그럼 우리는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는 경쟁자의 출현으로 통해 가지고 기존 주도주의 위협, 하나는 비주도주였지만 산업의 트렌드나 정책의 변화를 통해서 제주도주의 부각, 이 두 가지는 항상 공존하고 주식을 하면서도 늘 생각해야 될 중요한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주도주를 놓쳤다면 다른 기회를 기다리는 게 맞나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여러분들이 아시면은, 야, 내가 다 알겠는데, 막상 내가 살려니까 너무 오른 것 같아. 그래서 주가 좀 기다리면 어떨까? 그쵸? 근데 이런 게 좀 있어요. 우리가 막연하게, 저도 마찬가지, 저도 투자를 하는 사람이고, 투자에 대한 인사이트도 함께 제공하고 있는데, 조정시 사세라는 단어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조정시 사세의 기준이 없어요. 여러분들 가만히 봐봐요. 어떤 매체들에서
5월 달은 주식이 안 좋으니까 세린매이니까 4월에 주식을 팔고 5월 이후에 5월 말에 사세요. 이런 말도 많이 들어요. 도대체 5월 기준으로 한다는 게 없잖아요. 이걸 제가 쉽게 말씀드리죠. 주도주를 놓쳤을 경우에 나는 기회를 기다리는 게 되나요? 맞나라는 이 질문에는 이미 실제로 두 가지가 같이 범죄됐습니다. 주도주를 놓쳤다면이라는 단어를 일단 접어야 돼요. 그 말은 뭐냐면 주도주를 내가 한 번에 다 살려고 했는데 주가가 올라가지고 내가 원하는 바스켓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라고 들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주도주라 그러면은 일단 한 주라도 팔을 들여놓는 게 좋고요. 놓쳤다면의 단어가 바로 놓치지 말라는 거고, 두 번째가 다음 기회를 기다린다는 것 자체는 그 주도주가 밀리고 눌리는데 그 주도주의 흐름 자체가 꺾이지 않는 주요 트렌드, 강력한 다른 주도주의 부각 또는 주도주로 들어왔던 자금이 빠지는 거, 그리고 주도주에 들어왔던 자금 자체가 분산되는 거, 그런 것 자체가 어느 정도 공격적이지 않는다면 눌릴 때마다 나의 레버리지 효과를 이용하는 약간 분할 매수가 들어가는 게 바로 맞는 거죠. 그렇게 좀 볼 수가 있고, 또 이런 말이 나온 김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주도주가 잘 가고 있는데 계속 다른 주도주를 찾아요. 물론 저도 가끔 투자를 하다 보면 있습니다. 너무 많이 올랐어 이거는. 그래서 다른 주도를 찾는데 거기도 무슨 앞뒤가 안 맞아요. 본인이 이게 주도주라 그랬는데 왜 다른 주도주를 찾아요? 안 맞잖아요. 그러면 그 주도주를 사기 위해서 나를 노력해야 되고, 근데 정말 나의 투자 관점에서 이거 너무 올랐어. 10만 전자에도 안 사던 내가 20만 전자에 사라고? 근데 그러면 내가 안 내키잖아요. 그러면 안 하시면 돼요. 이게 참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그런 게 욕심은 많은데 기다림이 없잖아요. 주도주를 놓쳤다면 그냥 기다리세요. 저는 그렇게 감히 말씀드리고도 싶습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계속해서 고점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지금 들어가기엔 늦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삼성전자 주가가 3월 달에 2월 말이었나요? 드디어 세계 시가총액 10위권 안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나라 미국 달러 기준으로 1조 달러죠. 야, 과연 작년 이맘때도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저도 상당히 의문이 드는 상황이었고요. 작년 연초 같은 경우는 25년도 같은 경우는 10만 전자가도 꿈의 10만 전자였는데 어느새 이제 20만 원. 아마 제 계산에 의하면은 우선주하고 보통주 합쳐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보통 삼성의 주가 20만 전자 이렇게 이야기할 때 21만, 22만 원 정도가 원화 환율 1,400원 이상 계산했을 때 1조 달러였거든요. 그래서 주가는 이제 20만 이후까지 간 상태에서 많은 투자 증권사들의 의견들은 계속적으로 목표 가격을 올리고 있습니다. 목표 가격을 올린다는 것은 대부분의 이제 글로벌 아이디어나 애널리스트의 전형적인 습성이거든요. 주가 계속 가는 상태에서 목표가를 상상한다는 것은 역으로 계산하게 되면 이 기업의 실적 전망이나 가이던스가 계속 좋아진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고, 또 하나가 이제 제가 조금 전에 볼륨 이야기를 잠깐 드렸는데, 볼륨이라는 것 자체가 글로벌 시가총액 관점에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1조 달러라는 것 자체를 왜 원화로 말씀 안 드리고 달러로 말씀드렸냐면, 전 세계 시가총액 1조 달러는 10위권 내에 어떤 종목으로 구분됩니다. 그리고 제만의 TSMC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과의 격차가 대략 80%까지 좁혀져 있는데, 엔비디아 4조 달러까지 내배라면 사실 그렇게 이제 부러운 게 아니죠. 근데 중요한 거는 삼성전자 이런 고폭발적인 주가 상승과 어떤 시가총액의 큰 점 자체는 단순히 한국 삼성전자 투자가들의 주가에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글로벌 투자가들의 관심까지 많이 몰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이나 예를 들어서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같은 경우는 쉽게 우리처럼 주식 계좌를 만들어서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만은, 오히려 이제 비외국인, 쉽게 말해서 해외에 있는 외국인 투자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이렇게 빨리 오르는 기업을 본 게 없으니까 아마 미칠 것 같습니다. 실례로 엔비디아 주가요, 시가총액은 4조 달러입니다 하면 지난 한 6개월 동안 주당 180달러 정도에서 상하 10%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그런 흐름 보실 수 있고, 그래서 삼성전자의 흐름 자체는 눈으로 보이는 외국인 매도하는 별개로 보이지 않는 손의 어떤 힘에 의해 가지고 글로벌 자금 흐름 자체가 상당히, 그 글로벌 자금이란 건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이 대부분 한국의 삼성전자 주가 차트를 띄워놓고 거기서 개인 투자가, 외국인 투자가, 기관 투자를 보면서 이렇게 분석을 하죠. 틀리고 맞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개인이 사고 외국인은 계속 팔고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3월 초순 기준으로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 지분율은 지난 2개월 동안 지분 1% 이상이 떨어져서 50%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안해보면 왜 계속 삼성전자를 파는데 주가는 올라가지? 그게 금융투자? 보통 금융투자 ETF 이야기도 많이 하시는데 맞고 틀리면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지금 6,000포인트까지 올라왔다 한국 증시의 고객 예탁금이 예를 들어서 100조가 넘고, 근데 고객 예탁금도 눈에 보이는 거거든요. 직접 투자. 근데 시장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간접 투자가 너무 많습니다. 패시버, 연금 투자도 그런 것도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당분간은 삼성전자로 들어오는 어떤 주가에 빠지면 산다는 심리 자체는 상당히 견조할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거고, 그런 관점에서 투자가들이 시가총액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주식을 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스토리가 중요한데, 시장이 바라보는 스토리, 삼성전자의 스토리를 조금 이어서 하게 되면 HBM 점유율 이야기 제가 차트를
차트를 준비를 해봤는데, 우리가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은 HBM 차트를 한번 보실까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마이크론의 어떤 흐름이 되게 되는데, 이 차트를 보시면은 하이닉스도 지금 보게 되면 주가도 이제 100만 닉스까지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엔비디아가 만드는 AI 가속기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고대형 메모리가 필요하죠. 그걸 영어로 표현하게 되면 HBM이고, 근데 HBM 같은 경우가 이제 26년도 같은 경우는 6세대로 넘어왔단 말이에요. 6세대. 삼성전자는 실제적으로 5세대는 진입을 못했죠. 그래서 뭐 24년도, 25년도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이제 구박을 받았어요. 직간접적으로. 아니, 하이닉스는 벌써 5세대 HBM3 12단을 엔비디아 납품을 하면서 하이닉스 전체 영업이익률이 50%, 60%가 넘는데 무슨 말이죠? 100억을 팔면 60억을 남겼단 말이죠. 근데 삼성전자는 하이닉스보다 훨씬 많은 매출을 남기는데 100원을 팔면 하이닉스가 60만 원 남길 때 10만 원, 15만 원 남겼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약간 그런 현상이 나왔는데, 드디어 이제 삼성전자도 올해 26년도부터는 6세대 HBM4를 삼성 엔비디아 쪽으로 납품하는, 양산하는, 출하하는 그 그림으로 왔죠. 그럼 그래프를 보게 되면은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점유율은 조금 50대 중반에서 내려올 수는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이슈 자체가 작년도, 25년도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삼성이 엔비디아 퀄테스트를 통과할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면 삼성이 오르고 뭐 하이닉스 내려가고 그런 흐름이 있었는데, 지금은 why not? 그게 필요가 없어졌어요. 왜 그러냐면 저거는 점유율이 내려온 거고, 점유율을 떠나가지고 HBM 캡파워 자체가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게 되면 하이닉스가 갖고 있던 엔비디아 쪽 AI에 대한 뭐라고 할까요? 점유율은 내려올지 모르겠지만은 상대를 놓고 봤을 때 절대치는 올라가는 효과가 있는 거고, 저걸 봤을 때 삼성전자의 점유율이 25년도 초 같은 경우에 15% 정도 수준에서 올해 같은 전망치가 20% 넘어가는 흐름이 있습니다만은 세상이 바뀐 게 있어요. 어떤 게 바뀌었느냐? 저거는 하이 퀄리티, 하이퍼스케일러의 어떤 쉽게 말해서 고사양 슈퍼컴퓨터에 들어가는 HBM이고, 작년도 가을이었나요? 구글 제미나이가 또 잭팟을 터뜨려버린 거죠. 근데 이건 또 추론형 모델이네. 추론형.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생성형 AI에서 가장 필요했던 생성형 AI에서의 HBM과 추론형 AI로 갔을 때의 기타 에이지 업체로에서의 어떤 장점을 보게 되면, 어떻게 보게 되면 삼성이 또 파트너가 되게 많잖아요. ARM도 마찬가지고, 브로드콤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또 하나가 삼성의 가장 약점, 파운드리. 근데 테슬라가 AI를 키우려고 하네요. 그런 가지고 놓고 봤을 때는, 이 표를 하나 놓고 봤을 때는 마치 22%고 이렇게 호들갑이야 볼 수 있는데, HBM에서의 점유율은 낮지만은 실제로 HBM에서의 매출이 잡히고 영업이익이 잡히는 게 삼성전자고, 여기에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보다 조금 더, 보다의 내용은 아니에요. HBM에서의 상대적으로 좁혀있는 저 간극을 어떻게 보게 되면 파운드리라든지 기타 에이지에서 오히려 커버하게 되게 되면 삼성의 실적 관점에서는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많이 올랐다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긴 한데, 제가 다음 자료 한번 보시면 아마 그 이야기를 많이는 못 하실 것 같은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가 이제 많이 되는 첫 번째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많이 올랐지만 더 오를 수 있지 않을까의 거는 일단은 실적이 하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모멘텀이거든요. 실적은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HBM의 진입을 통해서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고, 또 앞으로 뭐 올해 뭐 100조, 150조까지 나오고 지금 부르는 게 값이고, 실내로 이제 3월 초선에 어떤 재미난 게 있었냐면 25년도 4분기에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20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대략 19조 원 정도가 나왔죠. 이게 눈으로 안 잡힐 수가 있는데, 아무리 슈퍼사이클이라고도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연간 100조를 넘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근데 분기에 20조를 넘었다는 거고, 여기서 아울러 올해 26년도 1분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4월 초에 성적표를 확인했습니다만, 시장 관점에서는 거기서 먹고 따블 30조 이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근데 그걸 단순하게 우리가 실적을 바라볼 때, 우리가 말하는 뭐 예를 들어서 그냥 계산기 두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바로 반도체 메모리 가격의 상승 폭을 가지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조금 재미난 거는 올해 1분기, 쉽게 말해서 1분기라 그러면 26년도 기준으로 1월달, 2월달, 3월달인데 1분기 디램의 가격을 삼성전자는 최근에 100% 인상한다고 했습니다. 작년에도 디램이나 낸드 가격이 거의 더블 이상이 올랐는데 올해 1분기까지도 오히려 디램 가격이 올린다. 그러면 삼성전자의 기존 디램이나 낸드의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거 일단 밑바탕으로 깔고, 중요한 거는 모멘텀과 스토리인데, 최근에 많이 나오는 단어가 이제 HBM 시대는 갔다. 간 건 아닌데, 그러니까 HBM의 마지막이 하이 브로드밴드 메모리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조금 더 나아가지고 우리나라 삼성도 마찬가지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 차세대 아키텍처, 차세대 메모리에 집중을 합니다. 여기 두 개 나오는 게 커스텀 HBM이고, 또 하나가 HBM의 마지막 M을
메모리를 빼고 F를 넣습니다. 그게 바로 플래시 메모리거든요. 그럼 고대역 플래시라고 하는 걸 말하는데 이것 또한 또 차세대 메모리라면 어떻게 보게 되면 그동안 약간 하나의 하이 퀄리티 메모리를 만들던 HBM 시장에서 차세대 메모리로 가면서 오히려 실적에 대한 멀티플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삼성전자의 스토리다. 그렇게 볼 수 있고 삼성전자를 투자하는 가격의 주주분들은 일단 이러한 스토리와 실적에 대한 증가 속도가 꺾이지 않는 한 빠지면 산다는 믿음으로 아마 계속 투자를 하실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믿음으로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짧은 시각에서의 변동성보다는 어차피 우리가 이렇게 장기 투자하는 관점이고 글로벌 증시보다 한국 증시가 가장 많이 오른 강세장이잖아요. 강세장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하면 글로벌 자금을 압도한다는 거고 그 강세장을 주도하는 강세 지수를 주도하는 첫 번째 종목이 만약에 삼성전자라면 오히려 실제적으로 좀 자신 있게 빠질 때마다 매수하고 그리고 사람이 생각하는 심리적인 가격에 선을 그을 필요는 없습니다. 주식에서 제일 위험한 게 바로 그거지거든요. 10만 전자, 20만 전자. 이거는 언론이나 매체에서 어느 정도의 어떤 시청자나 또는 투자가들의 눈을 자극하기 위한 착시 효과입니다. 저는 항상 주식을 할 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내가 선을 긋지 마라. 20만 전자, 30만 전자.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주가 기준으로 지나치게 높은 것까지는 보지 마라. 만약에 증권사의 평균 목표가가 30만 전자라면 거기서 한 10에서 30 정도만 양보하고 보시면 좋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0만 전자까지 올라오니까 전 세계 IB나 한국의 증권사들이 30만 전자를 외친다. 그러면 거기에서 나는 30%를 양보하면 돼요. 그러면은 20만에서 30만 전자면은 10만 원이 오르는 거잖아요. 거기서 30%만 양보하면 나는 25만원에서 27만 정도만 봐야겠다. 일단 그렇게 끌고 가고 또 근데 정말 25만 정도 올라왔는데 실적도 올라오고 모멘텀도 계속 생기고 글로벌 주식시장도 나쁘지 않고 또 뭐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투자한다 그러면 컨센서스의 변화라는 그런 걸 보면서 투자할 수도 있지 않나 그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도체 실적은 어떨까요? 같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인가요? 그렇죠. 뭐 조금 전에 뭐 여러분한테 반도체 메모리 가격이 또 1분기도 예를 들어서 100% 정도 디램 가격 올린다고 이야기를 하고 지금 전 세계 어디를 봐더라도 뭐 반도체 쇼티지 난립니다. 지금 3월이 신학기죠. 아마 아시겠습니다만 자녀분들 노트북 사달라고 그랬는데 깜짝 놀랐을 수도 있고 2월 25일 정도에 삼성전자가 갤럭시 S26을 출시했는데 오히려 애플과는 반대로 가격을 올렸습니다. 물론 단위 올린 건 아니더라고요. 최고사인 울트라 모델 같은 경우가 거의 뭐 99,000 정도 인상을 했는데 그런 현상이 영유스에 많이 나옵니다. 뭐 조립 PC도 이제는 우리가 못 살 정도로 그런 상태에서 있는 상황이 어찌 보게 되면 지금 보는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계속 올라가는 흐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 자료는 국내 이제 I증권사의 실적 추정치의 변화인데요. 기업을 볼 때 제일 변하는 게 뭐냐면은 지금 보는다시피 1년 전 6개월, 3개월, 1개월 그 다음에 프레젠트 있으면은 실적 추정치의 변화입니다. 그럼 어떤 투자가 보는 이런 자료를 보면은 아니 무슨 애널리스트가 이렇게 주가를 맞춰가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실적이라는 것 자체는 특히나 반도체는 반도체 디램 현물 가격하고 그 다음에 고전 가격의 추이에 따라서 실적추가 바뀌어버립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 파는 게 100만 개를 파는데 100만 개를 만 원에 팔다가 칩 하나에 말이죠. 근데 100만 개 파는 거는 똑같은데 조금 줄을 수도 있어요. 비싸다고 안 사가면. 근데 준다고 갑자기 100만 개 팔던 게 50만 개를 주진 않거든요. 90만 개 팔면. 근데 가격이 뛰는 속도가 만 원에 팔다가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디램 가격 100% 올렸다고 그랬죠. 그럼 2만 원에 팔아버리면 실적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아주 근래 기준으로 보죠. 작년도 2025년도 12월 달 3개월 전에 삼성전자에 대한 올해 26년도 연간 정업 전망치는 각 삼성전자 80조, 하이닉스 70조였어요. 물론 이거는 뭐 많은 증권사의 일부 의견이기 때문에 조금 편차는 근데 지금 3개월 지난 시점에 무려 앞자리에 100자가 붙어버린 겁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180조, 하이닉스가 156조. 근데 이게 또 재미난 거는 우리는 이 정도 그래도 국내 기관들은 그나마 보수적으로 불렀어요. 전망을 했는데 해외 쪽은 장난이 아닙니다. 왜 그런지는 뭘 알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보는 해외 뭐 맥컬리라든지 노무라라든지 많은 시티라든지 그 담당 애널리스트는 대부분이 한국계입니다. 동양계가 많죠. 여러분 궁금할 겁니다. 왜 일본 정권사 보고서인데 왜 동양인이 한국인이 이름을 가만히 보니까 마이클 킴이야. 예를 들어서 모건 스탠리의 아시겠지만은 2년 전에 반도체 기울론을 말했던 그 친구 이름이 그분 이름이 촌 킴이에요. 김이라는 거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죠. 왜 그랬습니까? 아주 간단하죠.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1위 회사가 삼성전자. 그렇죠? 그러면 거꾸로 말하면 전 세계에서 반도체를 담당하는 섹터는 아시아 쪽에 있는 삼성전자에 있는 회사. 삼성전자 평택 공장, 삼성전자 중국 공장을 가볼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대부분이 반도체 애널리스트는 아시아계고 한국계고 홍콩계가 많은 거죠. 뭐 어쨌든 간에 그런 관점을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이게 또 바뀔 수도 있어요. 1분기 실적을 발표하는 즈음에 뭐 예를 들어서 4월 초순에 삼성전자가 1분기 컨센서스를 발표할 건데 어느 정도 컨센서스 발표 강도에 따라서 증권사 애널리스트의 추정치는 또 변화합니다. 이 차고 나면 올라가는 삼성전자의 실적 변화니까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삼성전자가 지금 1조 달러 우리나라 돈 원화 환율로 환산할 때 1,400조 원의 시가총액을 하더라도 정말 200조를 본다면 단순 계산했을 때 EPS, 순이익을 빼고 PR이 10배가 안 되는 거죠. 10배가 뭐예요? 5배도 안 되는 거죠. 그러면 투자가들은 지금같이 우리나라의 증시 자체가 5천을 넘으면서 코리아 밸류업이 진행되는 관점에서 이 삼성전자를 사고 안 사고는 차후의 문제 팔 필요는 없겠죠. 그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흐름은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이제 삼성전자 투자분들이 이제 실적 좋고 모멘텀도 좋고 뭐 엔비디아, HBM4도 납품을 한다 그리고 또 3월 중순에 이 엔비디아의 GTC 2026이 있어서 또 엔비디아는 엔비디아대로 앞으로 차세대 아키텍처도 발표하고 또 삼성과 협력한다 그런 이야기 계속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과 또 현대차도 마찬가지고. 근데 희한한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은 외국인 투자가들이 왜 이렇게 삼성전자를 많이 파냐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투자가분들은 삼성전자의 주식은 사실 이재용 회장이 주요 지분 대표지만은 지분율만 놓고 보면 50%가 외국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이 조 단위로 팔다 보면 불안합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할 거는 이런 생각을 잠깐 해봤어요. 뭐 거기까지는 저희가 알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분석을 많이 합니다. 많은 투자가분들이 하긴 하는데 그냥 저희 논리대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외국인들이 지분율을 2%를 팔아도 있잖아요.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800, 1000조일 때 2%를 팔면은 20조를 판 겁니다. 근데 주가가 누군가 외국인은 팔았지만 누군가 올려가지고 그 1000조짜리 삼성전자가 1400조가 됐습니다. 그럼 2%를 팔아서 20조를 팔았지만은 남아있는 다른 50%의 지분율이 오히려 2조를 판 것보다 더 높은 가치를 가져가는 거죠. 무슨 말이냐? 외국인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는 삼성전자 자체를 조금 팔아도 올라가는 지분을 줄이는 속도보다 시가 가치가 올라오는 속도가 많기 때문에 일정 부분의 차익 실효성 매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 배분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은 지분율과 절대치의 사이인데 실례로 삼성전자 주가가 지난해 9월달 예를 들어서 6개월 만에 시가총액이 더블이 뛰었단 말이죠. 작년 9월 같은 경우는 10만 전자, 올해 3, 4월 같은 경우는 20만 전자란 말이죠. 그러면 시가총액이 더블이 뛰었다는 말은 작년도 10월달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를 많이 샀었어요. 그때는 왜 그랬냐면 깐부 해동 이후에 삼성전자 실적 자체가 확 돌아선 쯤에서. 그래서 그때는 쭉쭉쭉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지분율은 50 중반까지 갔는데 12월달 이후부터는 삼성전자를 대한 외국인 투자가들이 생각보다 달라요. 지분율만 놓고 보면 이미 올해 2월달 같은 경우는 한국 주식시장에서 20조 이상을 매도를 했습니다. 그 20조 매도 중에서 무려 70% 이상이 삼성전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이상하단 말이야. 근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 혹시 잘 기억하시면 지분율이 2%, 그러니까 70조에서 140조로 더블이 뛰었는데 지분율 2%면 줄여도 오히려 지분 가치는 2%가 아니라 100%가 뛰었잖아요. 그럼 상대적으로 계산해보게 되면은 뭐 단순 계산했을 때도 90%의 가치가 올랐기 때문에 삼성전자 지분율 50% 깨줘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물론 이제 투자가 입장에서는 그 부분이 신경이 쓰이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드려요.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늘 참여하는 것 중에서 개인 투자가, 외국인 투자가, 기관 투자가 이렇게 선을 긋고 봅니다. 저도 주식을 하면서 봅니다만은 가장 정직한 건 뭐냐면은 주가예요. 우리가 외국인 사면 주식 오른다는 그 논리와 기관이 사면 올르다 빠진다는 그 논리 또는 개인이 사면 주식이 빠진다는 그 논리는 어쩌다 맞춰지는 보편적인 통념이고 종목과 시세는 항상 새로운 길을 갖고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인비지블 비즈라는 말도 있죠. 핸드라는 말도 있죠. 보이지 않는 손으로 움직이고 그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다면 제가 생각할 땐 삼성전자를 바라보는 관점에서의 외국인 매도와 주가는 디커플링이 발생하더라도 만약에 그 기업의 주가가 계속 우상향을 한다면 우상향하는 이유는 실적과 모멘텀입니다. 그걸 기준으로 조금 더 끌고 가시거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과 이란 관련 군사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금 시장 분위기는 어떤가요? 트럼프가 올해 26년도 접어들어서 두 번의 상당히 공격적인 세상을 경악하게 하는 이슈를 만들었습니다. 1월 초 같은 경우는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을 거의 하루 만에 체포해서 미국을 압송을 했고 2월 한 달 동안에 미국은 이란과의 핵 협상 관련해서 세 차례 협상이 있었는데 그게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2월 마지막 날 3월로 넘어가는 그 연휴 기간에 2월 28일
대대적인 공습을 단행을 했죠. 그런 상태에서 37년 독재 정치를 했던 하메네이를 이제 사살하는 그런 사건까지 왔는데, 이런 이슈가 나오다 보니까 지금 3월 중순으로 넘어가는 이 과정에서 글로벌 정치라든지 또는 주식시장을 떠나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원유 같은 경우가 전체 수입량의 60-70% 정도가 중동산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국가적으로도 비상대책회의를 여는 그런 과정이 좀 발생을 했고, 사뭇 이 과정은 한국만의 이슈가 아닙니다. 가장 중국 같은 경우도 이란산 원유 수입이라든지,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는 또 LNG 같은 거의 수출 물량과 같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시장 일각에서는 글로벌 정치가 이 사건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이고요. 아직까지 이제 많은 우려와 또 모든 것이 존재를 합니다. 일각에서는 생각보다 이 전쟁이 장기화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또 하나가 미국의 아주 초반 공세, 미국과 이스라엘의 초반 공세로 하메네이를 빨리 척출을 하게 되고, 그리고 많은 외신 보도를 통해 가지고 이란의 모든 영공을 격파했다, 또는 이런 이야기도 잠깐 나오더라고요. 미국의 잠수함이 이란의 군함을 격추했다, 그런 이야기 나오면서 상당히 긴박하게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글로벌 주식시장 관점에서 한 가지 봐야 될 것은 바로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제가 한번 자료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 호르무즈 해협은 페르시아만과 오만의 중간에 있는 작은 협곡이죠. 그러면 위쪽이 바로 이란의 나라가 있고 아래쪽에 아랍에미레이트가 있습니다. 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가지고 많은 상승과 이런 것들이 진행하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자료를 보게 되면은 아웃바운드가 지금 검정색이고 인바운드, 그러니까 결국 보면 동행을 말하는 건데, 3월 1일부터 3월 3일까지는 아예 nothing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이제 배가 지나가지 않다는 거죠. 물론 보이지 않게 지나가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보게 되면 완전히 셧다운되어 있는 상태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시장 관점에서는 이 부분 자체가 완전 지금 봉쇄가 된 거냐 안 된 거냐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사실상 여러 가지 데이터를 통해서 주요 물동량의 선박의 운항 자체가 멈췄거나 감소했다는 것 자체는 글로벌 주식이나 글로벌 경제나 여러 가지 관점에서 여전히 앞으로 지켜봐야 될 이슈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겠습니다. 이런 국제 이슈가 나올 때 주식시장은 어떻게 움직이는 것이고, 장기화될 경우에는 어떤 종목을 눈여겨봐야 할까요? 전쟁이라는 것 자체가 참 그런 게 있죠. 전쟁이라는 게 좀 많이 달라져 있죠. 예를 들어서 전쟁의 끝은 어딜까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해보거든요. 끝이라는 게 어떻게 보게 되면 전쟁의 주요 이제 출발점, 예를 들어서 옛날 전쟁을 하게 되면 이라크의 아담 후세인을 체포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다른 나라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잠깐 예를 들어 볼까요? 지금 3년 이상 진행되고 있는데 과연 이 끝이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잡힌다든지 그런 것도 아닌 거고, 영토 문제인가 서로의 이제 그런 이슈가 있다 보니까 시장 일각에서는 약간의 많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 이란이 갖고 있는 거 하나가 바로 핵 보유국이라는 거죠. 글로벌 기준을 놓고 봤을 때 사회주의 국가, 어떻게 보게 되면 독재 정권을 갖고 있는 많은 국가 중에서 강대국에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러시아나 중국에 못지않게 원유 공급량도 엄청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흐름 자체는 사실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거고, 제가 아까 호르무즈 이야기를 하다가 조금 더 장기화 이야기를 하면서 자료 하나를 또 준비해 봤는데, 이 이란과 이 호르무즈 해협, 그 다음에 해협, 그리고 오만 페르시아만의 정유 시설과 에너지 시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좀 보시면 구글 지도를 좀 보여드리는데요. 여기 보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빨갛게 표시가 되어 있을 건데, 요거는 이제 물동량을 나타내는 거고, 하얀 점으로 꼽긴 게 바로 정유 공장입니다. 이 정유 공장은 얘들이 이제 군사적으로 전쟁이 발사를 하거나 어느 전투기라든지 또는 미사일을 통해 가지고 주위로 파괴를 하게 됩니다. 그런 흐름이 이제 오는 거고, 또 하나가 밑에 보면 초록색이 동그라미가 바로 LNG입니다. 우리가 말하면 이제 LNG는 액화 천연가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요거 터미널도 주요 페르시아만 요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근데 저기 아주 밀접하게 흰색으로 있는 거 호르무즈 해협인데, 이쪽을 통해 가지고 상단에 있는 바레인, 카타르, 사우디, 쿠웨이트, 이라크 이런 나라에서 생산한 정유나 원유를 수송하는 거고, 또 아울러 액화 LNG도 수송을 하는데, 저기 저 좁디 좁은 호르무즈 해협을 만약에 봉쇄를 해버리게 되면 모두 이렇게 막혀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쟁의 장기화는 결정적으로 모든 물동량을 막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물동량 이슈가 나오다 보니까 제일 먼저 반응하는 게 국제 유가의 급등이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중동산 원유가 밖으로 못 나와서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나와서 지구는 둔 거니까 왼쪽으로 돌아가면 바로 대서양을 통해서 유럽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일례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할 때 제일 민감하게 반응했던 게 유럽 쪽의 천연가스 가격의 폭등이었습니다. 이번 3월 초 러시아 미국과 이란과의 전쟁에서도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게 두 개의 원자재가 있는데, 하나가 바로 유가, 하나가 바로 LNG,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 놓고 봤을 때는 사실 주식시장 자체는 흔들 수밖에 없는 거고, 상대적으로 이제 LNG를
원료를 뭐 생산 개발을 하는 기업이나 원유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주가는 순간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데 그건 이제 일시적인 움직임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만약에 전쟁이 장기화됐을 경우로 살펴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 전체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어떤 전쟁이라든 이런 돌발 상황이 발생하실 때 상대적 수혜를 보는 섹터 같은 경우는 단발적이고 오히려 큰 그림 관점에서는 부정적이다, 그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 부분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채권사에서 분석한 자료를 통해 가지고 과연 유가나 LNG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통상적으로 한국 주식시장에서 어떤 업종들이 수혜를 받는지는 막대 그래프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자료는 증권사 M사 증권의 자료인데요. 자, 가만히 생각해 보면 돼요. 유가가 상승 국면에 올라갈 때, 상승이란 건 이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보통 유가 그러면은 뭐 자동차 휘발유차 타시는 분들이 주유소에 넣어보면 뭐 리터당 뭐 예를 들어서 1,700원, 1,600원. 근데 1,600원 하다가 1,700원 하면 아유 좀 기름 좀 아껴야겠네, 공회전 안 해야겠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거는 원유라는 건 이제 휘발유를 만들기 전 그 시꺼먼 원유를 말하는 거죠. 그럼 원유를 가지고 이제 수익을 하는 사업이 대표적인 게 에너지 업종들이 됩니다. 뭐 한국으로 치게 되면 정유회사 기업들이겠죠. 두바이에서 중동에서 검정 원유를 가져와서 그것을 휘발유도 뽑고 디젤도 뽑고 하는 건 말이죠. 그래서 보통 에너지들의 마진이 좋아진다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은 주가가 급등을 하게 되면 순간적으로 배럴당, 보통 배럴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배럴은 이제 우리나라 리터로 환산하면 100리터 정도가 됩니다. 그럼 배럴당 이렇게 뭐 50달러 정도에서 사왔는데 갑자기 70달러, 100달러까지 갔잖아요. 그럼 사온 원가는 배럴당 50달러인데 유가가 뛰어버리면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우리 갑자기 소매 가격이 뛰는 것처럼, 그럼 당연히 미리 사둔 원유 가격 같은 경우는 올라가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그 원자재 같은 경우는 기업들이 장기 선도 계약을 합니다. 장기 선도 계약이라는 게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가장 선도 계약할 때 많이 쓰는 표현이 밭대기라 그러거든요. 특히나 여름철에 수박이라든지 겨울철에 배추 농사 같은 경우가 선도 계약의 일종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중간 상인들이 이미 농가를 가서 내가 한 트럭의 배추를 사갈 거니 날씨가 여름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고 이 가격에 사가겠습니다라고 미리 계약해 두는 거거든요. 근데 원자재는 대부분 그런 업종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에너지 업종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거고, 조선 같은 경우는 보통 유가와 함께 좀 병행하는 흐름이 좀 있습니다. 이제 배를 만드는 흐름이 되는 거고요. 밑에 보면 화학 같은 경우는 그래프는 저렇게 되어 있는데 약간의 우선순위는 정유하고 화학하고 좀 밀립니다. 왜 그러냐면 화학이란 회사는 한국으로 주식을 치면은 우리가 많이 아는 한 4대 화학 회사가 있죠. 저기 대한민국 여수라든지 울산에 있는 LG화학, 롯데케미칼, 금호석유화학, 그 다음에 동해 쪽에 있는 대한유화 이렇게 있는데 이 기업들은 오히려 또 반대입니다. 어떤 거냐면 원유를 사와가지고 나온 걸 가지고 다시 부산물을 만드는 거거든요. 우리가 PVC라는 것도 만들고 뭐 저희가 입고 있는 폴리프로필렌, PP라는 것도 만들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유가가 갑자기 뛰어버리면은 제품 전가를 못해요.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이제 저렇게 좀 데이터 보고, 기계 업종으로 튀는 거는 뭐냐면 이게 말이 기계 업종이지 대부분이 기계 업종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코스피 업종 분류상 방산 기업들이 대부분이 기계 업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유가라는 게 갑자기 튀는 이유가 별거 없잖아요. 유가 튀는 거는 갑자기 두 가지가 있는데, 말 나온 게 말씀드리면 갑자기 오펙이라는 기구가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 석유 수출국 기구라고 합니다. 거기 오펙 플러스가 보게 되면은 중동이 아닌 다른 산유국이 붙어서 오펙 플러스인데, 유가를 만약에 감산을 한다 그러면은 물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급격히 뛰게 합니다. 근데 그건 이제 인위적인 시장 조정이고, 유가가 튀었다는 거는 거꾸로 말하면 지금처럼 이란이나 이런 식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할 때 튀기 때문에 당연히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을 하면 전쟁을 하도 무기가 필요할 것이고 전쟁이 끝나도 무기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는 보통 방산주가 튀는 흐름이 있습니다. 보통 유가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주식을 보는 관점에서는 딱 두 가지 섹터를 먼저 예의주시하면 됩니다. 첫 번째가 정유, 두 번째가 방산. 그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도 중동 긴장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번과 비교하면 어떤가요? 3월 초순에 아마 연휴 대체 휴일 보시고 나서 보신 분들은 깜짝 놀랐을 겁니다. 저도 주식하면서 3월, 그러니까 수요일이었죠. 수요일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는 서킷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무려 시장이 장중은 주가지수가 말이죠. 주가지수가 하루 만에 마이너스 8% 빠져가지고 20분 동안 거래가 정지되는. 심지어 그리고 3월 3일 같은 경우는 오히려 3월 4일이었군요. 시장 주가지수가 개별 종목도 아니었어요. 주가지수가 마이너스 10% 이상. 근데 더 재미난 거는 그 다음 날인 3월 5일 같은 경우는 무려 주가지수가 10 이상을 반등을 했습니다. 과연 뭘 그랬을까요? 근데 이 기간 동안에 여전히 전쟁은 지속되고 있었고 그 어디에도 유가가 내려왔다든지 큰 적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이 있기 때문에 그건 한국 주식시장의 특성을 말하는 거고, 그걸 떠나가지고 이 지금 보는 데이터를 하나 보면은 왜 전쟁이라는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주식시장이 얼마나 빨리 회복되는지를 한번 데이터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과거의 데이터가 항상 미래를 전망하지 않습니다만은 주식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투자자들은 어떤 이슈가 발생하게 되면 과거의 데이터를 꺼내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틀린다 하더라도 그 데이터에 의존해서 돌발 변수가 발생했을 때 어느 정도 다음 스테이지를 준비를 하거든요. 이것도 국내 모 정권사의 자료인데 전쟁이 단기에 끝났을 때와 장기에 끝났을 때로 나눠져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너무 오래된 이야기는 하진 않을게요. 2000년대 전후부터 봤을 때 가장 많이 우리가 거론되는 게 2000년도 초반 미국 이란과 이라크의 전쟁입니다. 이란, 이라크의 전쟁 발발 같은 경우 약간 장기전으로 갔었는데 실제적으로 주식이 발생했을 때 숫자를 보게 되면은 마이너스 0.8% 그리고 한 달 동안에 마이너스 1.7 거의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여러 가지 화면상 중간에 있는 게 코스피 수익률이고 맨 오른쪽 우측 상단이 S&P 미국 주식의 수익률인데 T1이 전쟁이 발발한 날 일주일은 1W 그 다음에 한 달 동안 흐름인데 딱 보시게 되면 모든 통계점 자체가 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 주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일주일 내로 다 마무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물론 그 이전에 1990년대 우리가 말하는 걸프 전쟁 같은 경우는 또 다른 경우가 있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런 것도 있어요. 주식시장이 회복되고 안 하고의 속도는 그 주식시장의 전쟁이 발발하기 전에 과정이 더 중요했습니다. 강세장일 때 주식시장에 통해서 전쟁이라는 리스크가 발생을 했을 경우에는 생각보다 회복되는 속도가 빨랐고요. 참고로 1990년대 같은 경우 걸퍼전이 발생할 당시 같은 경우는 주식시장의 흐름 자체가 여전히 그때가 아마 미국 같은 경우도 약간의 침체 약세장으로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물론 저는 그 당시에는 주식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 정도 나이는 아니지만 과거의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 참여하는 투자가들의 마인드는 어떤 마인드냐 하면은 지정학적 리스크, 즉 전쟁이 발발했을 경우에 지정학 리스크로 인한 시장의 충격은 상당히 단기 전에 그치더라. 그렇게 많이 인식이 되어 있고 실례로 2023년도에 발생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도 오히려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영향을 보질 않았습니다. 천연가스 가격이 뛰고 유가가 뛰면도 주식시장에서는 오히려 뛰는 그 섹터에 오히려 시장은 관심이 몰렸던 거죠. 천연가스가 뛰면 천연가스 관련 기업에 투자를 했고 유가가 뛰게 되면 유가를 통해 가지고 수혜를 보는 섹터에 투자를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주식시장 자체와 주식정권 이 전쟁 리스크에 대한 흐름 자체는 일시적으로 위협을 주지만은 그 전쟁 리스크가 발생하기 전의 과정에 시장의 어떤 결에 따라서 회복 속도는 달랐다. 그렇게 보시는 것도 향후에 똑같은 만약에 어떤 지정학적 변수나 발생할 때 우리가 투자를 함에 있어가지고 한번 참조해 볼 만한 좋은 또 하나의 사례로 남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번 충격이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시장은 안정을 찾을 수 있을까요? 어떤 신호를 봐야 할까요? 그렇죠. 뭐 전쟁이라는 것 자체가 저희가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이고 과연 트럼프와 지금 현재 이란의 어떤 주요 매체들의 이슈를 보게 되면 일단 이란 측에서는 하메네이가 사망을 했습니다만 불구하고 차기 지도자를 누구로 선출할지 또 하메네이의 접근 이슈도 나올 수 있는 거고 뭐 일각에서는 물밑 협상을 통해 가지고 약간의 과거는 다르게 오히려 이란 입장에서는 사실 양국가에서 놓고 봤을 때도 길게 해서 좋을 게 없거든요. 길게 해서 좋을 게 없고 지금의 공격 전 상태로 가는 게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란 쪽에서는 말이죠. 어차피 지도자는 사망을 한 상태에서 차기 지도부를 선임할 시간이 필요할 것이고 미국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는 빨리 뭔가를 종결을 시켜서 초기에 폭탄을 부어서 미국이 원하는 새로운 정권 교체로 가는 게 원하는 방향이 있습니다만은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 보니까 트럼프의 공세는 생각보다 공격적으로 들어갑니다. 항공모함 띄우고 전투기 쏘고 잠수함 쏘고 여기에 심지어 지상군 투입까지. 근데 지상군 투입은 어떻게 보게 되면 트럼프한테는 최악의 선택이 될 수도 있는 게 어떻게 보게 되면 전쟁 분석가들의 이야기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상군이 투입될 경우에 발생하는 인맥 피해에 대한 그 부담감은 트럼프가 지어야 되는 겁니다. 특히나 미국은 더 그랬죠. 우리가 뭐 미국 영화를 보게 되면 항상 군인에 대한 예우를 상당히 강조하고 미국 헐리우드 영화를 보게 되면 그 군인에 대한 존중과 그걸 되게 강조합니다. 심지어 미국 대통령 중에서도 트럼프는 특히나 더 그렇습니다. 항상 우리가 미국의 의례나 보게 되면 트럼프는 군인에 대한 예우를 상당히 중요하는데 미군이 사망을 한다. 이미 지금 이란전 초기에 미군은 벌써 몇 명 정도가 사망했다고 미국 정부가 이례적으로 공식 발표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트럼프가 지상군을 투입을 해서 장기화 간다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불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누구나 다 불리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생각보다 이거는 장기적으로 가지 않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트럼프의 성격상 여기서 만약에 중간에 오중간하게 하메네이를 축출한 걸 끝내버리게 되면은 가장 중요한 이슈가 해결이 안 됐잖아요. 어떤 거? 바로 핵협상이라는 거죠. 미국은 이란을 건드리는 이유는 여러 가지 복합적일 수 있습니다. 핵협상도 마저 핵을 통해 가지고 글로벌 패권 전쟁을 자기 손으로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하나가 직간접적으로 이란과 중국과 러시아 관점에서 이란은 중국과 반친화적인 국가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마침 예정된 3월 말로 예정된 미국과 그러니까 트럼프와 시진핑의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 물론 지금도 일단 이게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 이란 이슈로 약간 정상회담이 불발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가능성은 잠깐 나오곤 있습니다만 그런 복잡한 관계를 생각해 본다면 생각보다 이번 협상 자체가 전쟁 자체가 3월 중에 빨리 조기 종료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약간 딜레이 될 수 있는 상당히 복잡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주식시장은 일시적으로 유가가 뛰면서 하는 그 흐름 자체에서 시장은 장기화되더라도 추가적인 공격은 약할 것이라는 관점에서 시장은 빨리 안정을 찾습니다만은 뛰어버린 국제 유가라든지 이런 것 자체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부담을 좀 줄 수가 있고요. 하지만 그래도 조금 긍정적인 요인은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의 2기에서의 3조 정책은 아마 고수할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그 3조 정책은 바로 약달러, 저금리, 저효과거든요. 그런 관점에 놓고 봤을 때는 트럼프는 유가 정도 튀는 걸 신경을 안 써요. 중요하게 바라보는 거는 유가가 튀어가지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해가지고 미국의 FOMC라든지 금융정책이 금리를 내려야 되는데 속도가 걸리는 거는 되게 신경이 쓰일 겁니다. 그런 관점에 놓고 봤을 때는 제가 생각할 때는 정쟁 자체에 대한 장기전과 허지부지한 휴전은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긴 있는데 주시한 관점에서는 오히려 그 다음까지 생각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었죠. 트럼프가 관세 정책을 펼 때 우리는 어떤 단어를 썼냐면 우리만 그런 건 아니에요. 글로벌 투자가들이 타코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트럼프는 항상 관세를 부과하고 겁을 줬다가 협상의 우위권을 가져간 이후 순차적으로 관세를 인하하더라. 전쟁도 지금 약간 그런 말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번 이 이란의 그 공격이 있어가지고 팝콘가 갑자기 제가 요거는 생각났는데 까불면은 땡땡 한다. 그런 단어로 막대한 미국의 군사력을 보여준 것도 있기 때문에 이 만약에 후반으로 놓고 봤을 때는 아니다. 트럼프 성경성에서 완전히 끝을 내겠다. 그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시장 관점에서는 약간 그런 것이 팽배하게 좀 먹혀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이런 뷰를 가지고 주식을 보시는 분들은 두 가지가 공존을 할 것 같습니다. 하나는 그래, 어쨌든 간 생각보다 장기화 될 거야. 아니면 두 번째, 근데 전쟁이 발생해서 주식이 흔들리고 나면 주식은 천천히 시간을 갖고 안정화되더라. 그러니까 주식에 참여한 투자가들이 계속 이란의 어떤 이슈라든지 호르무즈 해협의 차단 이슈라든지 국제유가의 상승 부담은 되지만은 큰 충격 이후에 시장 자체가 파동을 가지면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펀더멘털에 집중할 것이다. 그렇게 가는데 저의 의견도 아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떤 그 이란에 대한 이슈보다는 유가 상승에 대한 이슈보다는 원래 기업들이 갖고 있는 펀더멘털과 실질에 대한 흐름으로 조금 더 재정리되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주식클라스 하창봉을 운영하는 하창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또 채널에 처음으로 인사를 좀 뵙게 되어 되게 상당히 감회가 새롭습니다. 저의 인사이트는 사실 저만의 스토리도 많이 있고요. 전과사의 주요 많은 자료들도 많이 참조를 합니다. 그리고 저의 경험과 노하우를 함께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섹터를 이야기하다 보면은 짧은 시간에 많은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약간 한정된 어떤 인사이트를 많이 제공 못할 수도 있긴 있어요. 그리고 보통의 영상이나 저의 어떤 스토리가 어떤 주제를 먼저 정하고 놓고 거기에 슬을 풀고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듣는 입장에서 놓고 보게 되면은 알 거는 같은데 잠깐 놓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주식의 섹터나 전망 같은 경우는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집중적으로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주식이라는 것 자체는 상당히 많은 이해관계와 상당히 많은 변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하나를 보고 그 하나를 가지고 나에게 필요한 부분만 캐치하는 것, 그런 것 자체도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면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저희도 또 주식클라스라는 유튜브를 운영을 하고 있고 유튜브 창에 하창봉 또는 하창봉 주식클라스 입력을 하시게 되면 더 많은 인사이트와 실시간 라이브도 많이 진행을 하니까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